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북칼럼니스트고요. 네, 제 본명이 박사입니다. 성이 박씨고요. 박사요? 이름이 다입니다. 호적에 있는 이름이고요. 네. 필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 실명이 너무 유식하시네요라고 해 주셨는데 예 조금 제가 좀 왜 사람이 그 이름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따라갔으면 지금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저는 저의 그 어 능력을 다른 곳으로 이제 푼 형태가 됐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북칼럼니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글을 쓰다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글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책이었어요. 지금 제 방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책을 좀 좋아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이것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재밌게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북칼럼니스트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북칼럼니스트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였냐면 이 출판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출판업이 지금 다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가 북칼럼을 한다는 그거에 대한 책을 쓴다는 건 너무 이제 한계가 분명한 직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출판업은 단군 이래 계속 사양 산업이라고 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출판계가 죽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사양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뭐 직업을 바꾼다거나 할 일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가 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책에 대해서 계속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시 그렇다면 이 사양 산업인 출판계를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출판계를 끌어올리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거기에다 이제 '깃털 하나라도 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또 생각을 했다가 책이 정말 재밌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와 공유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거는 제가 "책은 재밌어요. 책은 굉장히 재밌으니까 많이 읽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책의 재미를 직접 여러분들이 알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책이 재밌다는 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이 재밌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직접 읽어 주고 '이것이 진짜 재밌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10년 전입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구름 님이 네 제가 나가는 라디오 프로그램 잘 보고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간단하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냐면 책 듣는 밤이라는 낭독 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물론 성우처럼 잘 읽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책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읽어 주는 것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책의 재미를 많이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책 듣는 밤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10년 전에 10월 달에 처음 기획을 해서 10년 전에 11 월에 첫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낭독 행사를 했어요. 책 듣는 밤이라는 이름으로 낭독 행사를 했는데 정말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카페, 뭐 서점, 도서관 뭐 이런 곳은 물론이고요. 이 청담동의 미장원에서 한 적도 있고 강진의 야시장에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각종 문화 공간들에서도 읽었었고요. 저는 제 모토가 '책은 어디서나 읽을 수 있다.'라는 게 제 모토거든요.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다른 취미들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정말 책 한 권만 손에 들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기차를 타는 곳이든 아니면 뭐 카페든 길거리든 어디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을 읽는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요. 매번 그렇게 장소를 바꿔가면서 뭐 음료수를 마시면서 읽기도 하고 뭐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읽기도 하고요. 공연을 보면서 읽기도 하고요. 이런 행사들을 하면서 이제는 저는 이제 어디를 가면 '아 여기는 책 듣는 밤을 했던 곳이야. 아 여기는 안 했던 곳이야.'라고 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 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만나서 사실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년에 12 번을 하다가 1 년에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로 한 요 몇 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근데 제가 책 듣는 밤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이 '온라인으로 책을 읽어 드리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이 플라톤 아카데미와 지관서가의 좋은 분들을 만나셔서 제가 저의 이 알량한 책에 대한 철학을 이제 펼쳤더니 "아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책을 읽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쪼끔 걱정이 됐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모두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책을 읽은 경험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책을 읽어 드렸을 때 그 책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직접 본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런 오프라인의 어떤 일체감을 얻기 어려운 온라인에서 책을 읽어 드리면 사실 굉장히 훌륭한 성우분들이 읽어 주시는 오라 오 그 오디오북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신데 '이게 좋으실까?'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책을 읽어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책을 골라서 설명해 드리는 것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이 자리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읽어 드릴 책은 오늘 4권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오는 거는 다들 뭐 그 책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지금부터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자 제목이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을 쓴 저자는 그 미국의 노인 정신의학 박사라고 합니다. 마크 아크로닌이라는 분인데요. 이 노인들을 만나고 장수에 대해서 이제 노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같이 환자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노화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이제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찬란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필수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낸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늙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늙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을 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는 노화에 대한 개념부터를 바꿔서 이 아주 그 인생의 다른 시기 이 새롭게 만나는 이 시기를 좀 더 잘 보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이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그 서론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의 일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노년의 삶에도 나름의 구조적인 성장이나 긍정적인 발달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태의연한 두 가지 지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삶이라는 본질적인 비극과 준엄한 현실을 품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화 방지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온갖 방법을 써보면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노년을 확고한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 체계에 갇혀 있다. 심지어 성공적인 노화라는 명칭만 보아도 일상에서 얻은 성공을 나이 들미라는 필연적인 결과에 맞서 싸워 얻은 성과로 본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와 다르다. 나는 노화를 문제가 아닌 해결책으로 본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고난, 상실, 생각의 변화 등 위기에 내몰려 마음의 평정을 잃고 결국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점에 직면한다. 이 같은 연령적인 시점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주요 단계와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하며 성인의 주요한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이런 시점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퇴하는 조짐으로 보기보다는 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다가오는 변화에 자연스럽게 대처한다면 노년기야말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한 강점이 발현되고 유지되는 시기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 말씀했듯이 이 노화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고 뭐 이를테면 "어려 보인다." 뭐 "나이 그렇게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파악을 하고 있다면 노화는 죽기 전까지 견뎌야 할 어떤 시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그 노화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음. 에필로그의 제목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닌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1947년 두 젊은이가 도박에 나섰다. 한 사람은 로이 월포드라는 의대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버트 힙스라는 수학자였다. 이 두 사람은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카지노로 가서 룰렛 휠의 움직임을 분석한 통계학적 모델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계산이 맞는다면 이들에게 횡재가 따를 터였다. 처음에는 그들의 계산이 훌륭하게 맞아떨어진 듯했다. 300달러 시작했던 미처는 이내 수천 달러로 불어났다. 하지만 영악한 딜러와 그 관리자들이 룰렛 기계를 꺼버리면서 결국 그들이 노렸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걱정은 없었다. 수차례 게임을 하며 상금을 꽤 벌었고 그것으로 그들은 학비를 마련하고 요트를 타고 카리브해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방금 이걸 읽으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이 4 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의 에필로그는 제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다시 읽어 드리고요. 다른 책을 먼저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되게 좋은 글을 놓칠 수 있겠다는 걱정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이 두 번째로 골라온 책은 이 나이듦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이듦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고미숙, 정희진, 김태영, 장회익, 남경아, 유경이라고 하는 작가들이 이 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강의를 이제 책으로 풀어서 낸 책입니다. 이 문화예술재단에서 2014년 15년에 걸쳐서 이 만들었던 강의예요. 이 강의를 풀어낸 책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장회익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참여한 작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1938 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노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에 물리학자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이제 노화 이를테면 나이 들었다는 그 시절을 어떻게 잘 보냈는가에 대해서 쓴 부분인데요. 특히 노년이 되면 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자는 노년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쌓이는 게 아닌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팁을 주고요. 그다음에 왜 그 지혜를 쌓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더 좋아지는 것, 더 빛나는 것,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식물의 비유를 해 보면 꽃과 잎은 경쟁을 하죠.
하지만 단풍과 나목은 경쟁하지 않아요. 오롯이 자신의 열매만 맺는 거죠. 꽃과 잎은 청년, 장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풍과 나목은 노년입니다. 노년의 좋은 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남하고 견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싸워가면서 남의 자리를 뺏고 뺏길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고 있나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지혜를 통해서 열려요. 지혜를 쌓고 지혜를 널리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냐? 그 결정체를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고도 불러요. 정제된 바른 지식이죠. 지식의 반대말은 무지가 아니고 반지식이에요. 지식에는 진정한 지식과 잘못된 지식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한 무지는 없어요. 잘못된 지식,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노인이 되면 지금까지 잘못된 채 쌓여있던 지식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지듯 우리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뭐부터 사라지는고 하니 쓸데없는 기억부터 사라지게 돼요. 즉, 반지식부터 사라지고 정말 소중한 건 남아요. 쓸데없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만 보여요. 낙엽이 지니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멀리 보이죠. 이것을 모으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공자님 말씀이 있죠. 조문도 석사가의 아침에 도 지혜의 정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이걸 적어 놓아야 해요. 낮에 적어 놓고 돌아가셔야지. 우리는 전해줘야 해요. 내가 어렵게 얻었으면 또 전해주어서 우리의 운명 안에 지혜를 쌓아나가야 하죠. 그럼 지혜를 쌓는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답을 제대로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죠. 사실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려면 한 번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젊음을 다 보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노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비결 세 가지 플러스 알파 합쳐서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째, 내 안에 스승을 모셔라.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둘째, 공부 체질을 만들어라. 몸도 마음도 공부를 즐기는 체질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셋째, 사물의 연관을 생각하라. 사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의미 있는 지식이 안 돼요.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플러스 알파, 가끔은 지적 도약을 시도하라. 이 네 가지 비결로 지속 가능한 공부를 계속해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안의 스승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죠. 인류 지성사에서 지적 업적을 이뤄낸 대표적인 사람,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인류 지성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두 번의 기적의 해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1666년인데 본래 뜻은 이거예요. 1665년에 유럽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페스트,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몰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갔어요. 그런데 한 해 넘어서 1666년이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게 싹 사라졌죠. 이런 사건들이 놀랍다고 해서 기적의 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덕택에 24살의 뉴턴이 인류 지성사에 가장 놀랄 만한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의 해가 있죠. 1905년. 이번에는 26살의 아인슈타인이 젊은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노벨상 3개 정도에 해당하는 업적을 한꺼번에 냈어요. 논문 대여섯 편 하나하나가 노벨상을 주고도 남을 만한 업적이었죠.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뉴턴의 생애를 보죠. 뉴턴, 1642년 소지주 가정에서 유복자로 출생. 1658년 학교를 중퇴하고 농사일.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입학. 1665년 패스 때문에 학교가 폐쇄돼서 귀향. 1666년 24살이 기적의 해. 뉴턴의 인생에 두 번의 블랭크, 그러니까 빈칸 여백이 있어요. 16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농사일을 해요.
그러다가 농사일도 잘 못하고 입학 권고도 받고 해서 다시 19살에 대학에 입학했죠. 케임브리지 대학,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대단한 명문 대학이죠. 당시는 별 볼 일 없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왜 명문이냐? 뉴턴이 나왔기 때문에 명문 대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문 대학을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함으로써 명문대를 만들자. 그런 기백이 필요하죠. 그런데 1265년 이해에 패스트가 창궐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졸업을 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할 무렵에 다시 시골에 가서 또 1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학교를 중단하고 또 블랭크를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켰다니 얼마나 대단한 천재냐 하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반대로 해석해요. 이 두 블랭크가 없었어도 과연 뉴턴이 기적을 일으켰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원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블랭크란 무엇이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훈련기인 거죠. 스승이 없어요. 그러나 공부는 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혼자 공부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스승을 모시는 방법을 체득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리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요.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것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을 보세요. 놀랍게도 아인슈타인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생애 1879년 소기업 사업가 가정에서 출생, 1894년 루이트폴트 김나지움 중퇴, 1896년 취리 연방공과대학 입학, 1900년 졸업 이후 수년간 백수 생활, 1905년 기적의 해, 26살 때입니다. 루이트폴트 김나지움이라고 하면 당시 독일 최고의 명문 중고등학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명문 중고등학교는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중퇴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바로 이때 혼자 공부할 기회를 가졌죠. 그리고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혼자 입학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안 시켜줬어요. 물리, 수학은 너무 잘하는데 다른 과목이 조금 약하다고 고등학교를 조금 더 다니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가까이 더 다니고 대학에 갔죠.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3, 4년 동안을 백수로 지냈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꽤 우수했지만 교수들한테는 영 밉보였어요. 그래서 아무 데도 조교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뭘 했느냐?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 친구들 몇몇과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게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패턴이 똑같아요. 이 엄청난 지적 업적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나요? 안 줘요. 계속 공부만 시키죠. 심지어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 조여서 3년에 할 공부를 2년에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사를 몇 년간 해요. 이렇게 자꾸 조이기만 하니 언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어요. 노년을 맞이하신 분들은 다 지금 이 기회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혼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면 어디 등록하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배우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공부하고 나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뉴턴도 아인슈타인도 다시 대학을 다니며 그런 시간을 가졌죠. 사실 계속 혼자서만 공부하는 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틀렸더라. 아, 내가 대단한 발견을 했다. 라며 엄청나게 긴 논문을 써서 노벨상 타겠다고 봐달라고 찾아오는데 참 딱한 사람들이죠. 저는 초등학교 중퇴예요. 지금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도 정식으로는 못했죠. 그래서 1년 남짓 고등공민학교라는 인가도 안 받은 곳에서 잠깐 공부하다가 2학년 2학기에 정규 중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 2년은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때 혼자 공부한 경험을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 막막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공부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혼자 교과서만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보다 했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잘 받아야 정말 아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식의 공부만 반복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저보고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80이 돼 가면서도 여전히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부 체질을 만들어라. 제가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려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무슨 뜻이죠?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죠. 이걸 공부에다 적용하면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공부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공부를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쏭달쏭한 게 이 둘째 줄이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건 뭐고 공부를 즐기는 건 뭐냐. 그게 그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죠.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부를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죠. 그럼 공부를 즐긴다는 건 뭐냐?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몸도 함께 즐겨야 진정으로 즐기는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맹점이 뭐냐면 공부를 좋아하는 나머지 몸의 건강을 상하기 쉽다는 거죠. 조금 현명한 몸이면 몸이 반항을 해요. 현명하지 못한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을 망쳐서 병이 들죠. 몸이 좀 현명한 사람은 몸이 나서서 그때부터 공부를 방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까지 즐겁게 공부하는 법을 찾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죠. 이 방법을 터득하는 데는 습관이 필요해요. 지지지지라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멈출 때를 알고 멈출 때 멈춰라는 뜻입니다. 공부가 재밌을 때 쉬라는 얘기예요. 몸을 위해서. 이건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에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측량 강습을 받아서 측량기사, 토목기사로 일생을 사신 분인데요.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삼각함수와 측량기술 약간 배워서 토목기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셨죠. 물리학과 수학이 부족하셨는데요. 이분이 혼자 그 공부를 하셨어요. 그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터득한 방법이 있는데 책을 읽다가 재미난 데가 있으면 멈추고 덮어놓고 쉬는 거예요. 그건 소설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이렇게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계속 읽어야지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따져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그래야 그 책이 또 보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미있다고 들떴었지만 계속 보면 몸이 기억을 하니까 요놈 나를 혹사시켰지? 다음에 책 볼 날만 와봐라. 내가 못하게 방해해야지 하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즐기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도 항상 조금 길게 공부하는 것 같으면 그만해. 너 그만 나가서 쉬어 하셨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저는 공부하는 장소가 세 군데 있는데 책상, 산책로, 잠자리예요.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아 내가 1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이 즐거워하지 않을 거다.' 해서 몸을 일으키고 '왜 내가 책상 앞에서만 공부를 해야 돼? 걸어가면서 하자.' 하면서 산책로에 나오는 거예요. 핑계가 좋죠. 단 그때 내가 생각하던 문제를 머릿속에 잠깐 넣어서 나오죠. 그러면 2-3 분도 안 돼서 길거리에 다른 것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는 사람 만나고 이러다 싹 잊어버려요. 실제로 나와서 하려던 생각은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몇십 분 걸어 다니다가 다시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걸어가면서 생각하려고 나오지 않았나?'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책상 앞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문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첩 하나 가져가서 메모를 합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 하여간 걸어가면서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이유가 있죠. 걸으면 혈액순환이 달라져요. 앉아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만 혈액이 도니까 생각도 제자리에서 맴도는데 이제 혈액 경로가 달라지니까 머리가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게 되죠. 또 전체를 보게 돼요. 책을 읽어 나가면 순서대로만 생각을 하니 한 길밖에 못 보는데 밖에 나와서 걸으면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생각을 전체적, 주체적으로 하게 되어 창의력을 기르기에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12시 되면 아이고 피곤해. 그런데 이걸 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럼 자면서 하지 뭐 하고는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자면서 생각을 해요. 물론 2-3분도 안 돼서 잠이 들어버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쉬어버리고 새벽에 깨면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건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습관을 들일수록 좋아요. 득이 많아요. 공부가 재밌어지니까 즐겁고 즐거우면 또 공부가 저절로 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몸까지 좋아져요. 왜냐하면 몸을 첫째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공부하면 몸이 나빠진다. 이건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면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전 지난 건강검진에서 모든 항목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공부를 즐겨왔고 지금도 즐긴다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습관을 가지더라도 지력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지력과 체력은 감퇴해요. 자연적인 일이죠. 그러나 겁낼 것이 없는 게 대신 이해력이 증진돼요. 반지식이 떨어지고 지혜가 형성됩니다. 반지식은 이해를 통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버려야 할 지식인데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해라는 걸 통해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란 어떤 특정한 현상을 보편적인 암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체력은 감퇴되지만 체조, 즉 몸의 조화는 증진됩니다. 격정이 줄어들고 생활 리듬이 정제되지요. 세 번째 공부 비결은 사물의 연관을 생각해라. 즉, 연결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집 2개 이상 없으면 죽잖아요.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한 바탕을 가지고 항상 그 바탕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해야 해요. 그런데 이 단단한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확인하고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초승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달의 밝은 쪽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 동서남북 중 어디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서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동쪽이에요. 하지요. 어떤 답이 맞아요? 달빛이 태양빛이 반사되어 나온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죠. 아래 그림을 보면 답을 할 수 있어요. 저녁 때 이걸 보면 어느 방향이죠? 서쪽이죠. 아침에 보면 동쪽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달의 모양만 보고 달은 본래 그렇겠거니 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태양과 연관을 지을 때 진정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는 게 상당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같이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던 지적 도약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에 관한 기록을 보면 친구의 80세 생일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태어난 그 거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 많은 아이들처럼 그것과 대면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말한 늙지 않는 비결은 호기심이에요. 자연의 신비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적인 도약을 한 것이죠. 지적 도약의 한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 유명한 물음이 있어요. 먼저, 대지는 왜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성리학자 장현광이라는 분이 1631년에 쓴 우주설이라는 책에 나오는 물음이에요. 대지는 지구예요. 1631년에는 지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지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천체가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까지도 다 알았죠.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데 왜 밑으로 안 떨어져? 심각한 질문이죠. 물론 이 질문을 이분이 처음 한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자라고 부르는 중국의 주희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흡사하면서도 정반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뉴턴의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 아시죠? 뉴턴이 1666년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가진 의문으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둘 질문이 어떻게 해서 각각 성립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질문은
알매, 틀, 그러니까 프레임을 달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나온 프레임은 공간을 2 플러스 1 차원으로 본 거예요. 수평적 공간을 2 차원의 평면으로 보고 위아래 개념을 더하는 수직을 별도의 1 차원으로 본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질문은 3 차원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3 차원이란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이 세계를 2 플러스 1 차원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공간의 성질 중 동서남북은 대등해요. 여러 가지로 봐서 동서남북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위아래는 다르죠. 왜 달라요? 물건이 떨어지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2 플러스 1 차원으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큰 것이. 이상하잖아요? 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반대죠. 3 차원을 전제로 하면 수평 방향이든 수직 방향이든 다 대등한 방향인데 왜 수직 방향으로서만 떨어지냐는 질문을 한 거예요. 같다고 보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다르다고 보면 안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차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시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666년 뉴턴이 기적의 해를 만들게 된 중요한 지적 도약이에요. 1905년 기적의 해에 아인슈타인은 한 차원 더 올라간 거고요. 시간도 공간에 포함시켜 4차원으로 지적 도약을 한 겁니다. 4차원으로 도약하면서 상대성 이론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공부 비결을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죠? 노년에 다다라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쌓기 위해서였죠. 그럼 지혜를 쌓는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어떤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저 역시 물리학자로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려는 것을 제 남은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 뒷부분에서는 이분이, 이 저자이신 분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찾은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답에 대해서도 다 읽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쯤에서 멈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분이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으면서 낳은 결론에 도달을 한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찾은 결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필이면 왜 공부에 대한 부분을 읽었냐라고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때만 공부를 하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이제 학위를 따고 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공부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힘든 과정이고 그 힘든 과정들은 다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만 하면 되고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의 지혜는 경험에 쌓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어 드린 데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노년만큼 공부를 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네. 이해력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앞서 말씀했듯이 블랭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내 스스로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아주 최적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필요성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에서는 굳이 공부에 대한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 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은 제목이 뭉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제목 잘 안 보이시죠? 뭉클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채팅창에 잠깐 쳐 드릴게요. 제가 저 발음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흘림체로 쓰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이 책은 신경림 시인이 가려 뽑은 인간적으로 좋은 글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에세이를 씁니다. 에세이를 써서 다양한 매체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에세이집도 많이 내고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에세이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그
에세이들이 그냥 잡지에 사장돼서 그다음에 읽을 수 없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신경림 시인은 그렇게 사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에세이들 중에서 좋은 에세이들을 뽑아서 이제 한 권의 선집을 만든 거예요. 일단 신경림 시인의 이제 안목을 한번 믿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저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노년이라든가 죽음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노년에 들어서 느끼는 어떤 소회에 대해서 쓴 에세이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하나를 골라 왔습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골라온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읽어 드린 두 권의 책이, 그리고 이 뒤에 읽어 드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노년,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노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중점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이 노년에 들어선 작가가 이야기하는 바로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 왔습니다. 나의 소중한 금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문득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루가 낯설게 다가온다. 인생을 60이 넘을 만큼 살아왔다면 사는 방법에 있어 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들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다.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경험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키웠다. 식성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먹을 만한 음식은 웬만하면 다 먹어보았고, 수많은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많이 마셨다. 외국 여행도 남들보다 많이 해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 신문에도 이름이 많이 났었다. 어찌된 일인지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 항상 뉴스에 초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작가 중 나만큼 글을 많이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책도 많이 팔렸으며 시쳇말로 돈도 많이 벌었다. 두 아이도 무사히 결혼시켜 부모로서 할 의무도 다 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갑자기 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 모두를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지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잠시 뇌에 충격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돌연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낮이 설다. 어쩌다가 아내와 둘이서 자장면을 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먹는 자장면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먹는 음식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먹은 자장면만 해도 아마 수천 그릇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자장면을 먹고 있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맛을 경험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해지곤 한다.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충격 중에 하나는 수염을 깎으면서였다. 나는 전기 면도기로 수염을 깎는 것보다 항상 날이 선 면도칼로 수염을 깎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면 의뢰에 호텔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집해오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 거울 앞에는 일회용 면도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수염을 깎다 말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염을 깎았는지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 동안 면도기를 들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본 적이 있다. 지금껏 나는 면도기를 들고 항상 수염이 난 방향의 반대쪽으로 깎아왔었다. 그렇게 되면 억센 수염의 뿌리가 날카로운 면도날에 의해서 잔인하게 베어져 나가는 자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남몰래 밀도사라는 정육업자가 짐승의 털을 깎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스릴감마저 느끼게 한다. 잔인하게 수염을 깎고 나면 턱 근처엔 항상 칼에 베인 상처가 남게 마련이다. 더구나 일회용 면도기들은 조잡하게 만든 물건들이어서 수염을 깎고 나면 항상 입 근처에 상처를 남긴다. 한바탕의 밀도살이 끝난 후 스킨을 바르면 상처로 스며드는 미안수의 강렬한 자극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어제까지 내가 깎아왔던 면도 방법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전 처음 면도날을 수염이 난 방향을 따라서 결대로 밀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염은 마치 익숙한 주부들이 사과 껍질을 나이프로 정교하게 깎듯 부드럽게 깎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나는 어제까지의 수염 깎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60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염을 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내 입가에는 면도날로 인한 상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수염을 깎는 매우 사소한 일상사마저도 나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아왔음이 아닐 것인가? 요즘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일부러 금주 선언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술을 마시는 그 자체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을의 한밤중에 일어나 아편 중독자들이 혈관 속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듯이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라 서너 잔씩 들이켜고 잠들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안 구석을 뒤져 위스키병을 찾아낸 후 컵에 가득 술을 따른 후에도 나는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 한때는 나도 애주가였다. 저녁이면 을의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황혼병처럼 해가 어두워지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전해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술을 마시곤 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컵에 위스키를 따라 놓았으면서도 술 마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엇인가? 나는 위스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액체 하나가 불쑥 내 앞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억지로 컵을 쥐고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몸서리치도록 그 맛이 쓱 있었다. 지금껏 한 번도 미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혼란스러운 맛이었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기를 포기하였다. 나는 다시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하였다. 그럼 어제까지 내가 마셨던 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인가? 아니면 마법의 묘약인가? 어쩌다 오후 늦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면 나는 또 생각하곤 한다.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눕자마자 잠들던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것은 분명 나의 전신이었단 말인가? 최근에 나는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 들렀다가 밤열차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밤 풍경에 공포를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다.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가는 취객들. 택시를 잡기 위해서 위험하게도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 손을 흔드는 사람들. 악마의 눈처럼 화려하게 명멸하는 네온의 불빛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아가씨들. 그녀들에게 다가가 유혹하며 수작 부리는 남자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괴되어가는 인질처럼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때 그러한 밤 풍경은 내게 몹시 낯익은 모습들이었다. 나 자신이 매일 밤 그러한 야유회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언제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시를 걸어 다녔고, 때로는 골목길에 목을 꺾고 토하기도 했었다. 때로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불평 섞인 바가지를 긁었으며 나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잠자리에 송장처럼 눕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밤 풍경은 내게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국적 풍경이었던 것이다. 어제까지의 사는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나는 그래서 저녁 6시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만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보는 그 행동만이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마저 장가를 보내 넓은 집에는 늙은 아내와 나뿐이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가 한 밥을 맛있게 먹는다. 아내가 해준 밥만이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사과를 깎고 어떨 때는 감도 깎는다. 그 과일을 먹으면 나는 비로소 안심한다. 10시가 넘으면 우리는 서로 이별해 아내는 도다니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안방의 침대로 간다. 잘 자요. 내가 말하면 아내는 대답한다. 잘 자요. 어쩌다 밤에 잠이 깨면 나는 껍질을 벗은 애벌레처럼 우주의 낯선 별에서 혼자 잠든 어린 왕자와 같은 고독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유령처럼 일어나 거실에 서서 아파트 창문 앞에 펼쳐지는 중학교의 운동장을 쳐다보곤 한다.
새벽 2 시가 넘었어도 운동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산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인도에 갇힌 로빈스 크루소처럼 언젠가는 나도 아내와 둘이 그 운동장을 손잡고 걸어보리라 다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걸어본 적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던가? 나는 지금 그 망명지에서 손꼽아 유배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내 전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금생에 살고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최인호 작가가 그 노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태도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앞서 이제 읽었던 책들에서 볼 수 있는 태도와는 좀 사뭇 다르죠. 오히려 이 삶을 너무 낯설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도 이 그 삶에 익숙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축복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살아가거든요.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 모두가 습관이라고 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을 하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정말 미친 듯한 속도로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경험처럼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삶을 더 충만하게 지금 이 현재를 더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이 작가분의 감상이었던 거고요. 또 이것은 저의 감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책입니다. 메리 파이퍼의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메리 파이퍼는 그 임상 심리학자예요. 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분도 그 나이 듦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19 장인데 19 장에 이 소재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여기 이제 인용구가 있는데요. 그 매들렌 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나이 듦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고스란히 쌓인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 한 구석에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오래된 금도금 향로를 찾아냈다. 10년 전 나는 이 향로 안에 기도를 담은 쪽지를 넣어두곤 했다. 대개는 남동생이 건강하길, 여동생이 현명하게 행동하길, 친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같은 짧고 간단한 내용이었다. 나는 이 오래된 물건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담긴 쪽지들을 전부 꺼냈다. 그리고 찬찬히 읽으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런 기도를 이끌어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했거나 기도가 신통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의미가 옅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그때와 다른 시간을 살고 있고 그때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걱정을 덮는 시간의 고마운 특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어쩌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단순히 걱정이 중단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깊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점점 명확히 알게 된다. 우리는 진화가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 속한 하나의 물방울이다. 생명의 역사는 우주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류의 조상은 약 1500만 년에서 2000만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고대의 장엄한 리듬과 순환 주기에 연결돼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 친구, 동족,
70억 명의 지구인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깊은 시간과 상호 연결에 대한 감각은 종종 인생의 황혼기가 돼서야 찾아온다. 이러한 감각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심오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낀다. 시간은 관점의 훌륭한 스승이다. 현실에 충실하고 주어진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약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인간은 끝없이 실수를 저지르며 그 결과로 인해 고통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인간에게 충격을 흡수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러한 깨달음은 회복력과 더불어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의지에 대한 존중으로 발전한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는 위기와 성장의 순환 주기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만 65세쯤 되면 누구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 수밖에 없어. 내 사촌 스티브가 한 말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기쁨과 슬픔, 실패와 승리, 황금빛 강물을 만끽하던 순간과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던 순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순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나는 헌혈을 해서 받은 돈으로 반짝이는 비즈가 잔뜩 달린 복고풍 미니 드레스를 사서 입었던 만 21살의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그 옷을 입고 걸으면 온몸이 갸냘픈 검은 불꽃처럼 희미하게 빛났다. 지금의 나는 오직 생사가 달린 문제를 위해서만 헌혈을 한다. 평소에는 주로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으며 차림새로 남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하지만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연속적인 흐름 또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즐기는 취미는 대부분 10대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이다. 나는 독서와 공부, 수영, 산책을 사랑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인생의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든 사람과 동물을 보살피는 데서 보람을 느꼈다. 얼마 전 중학생 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내가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자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회상했다. 나는 아직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똑같은 제안을 한다. 나는 소녀 시절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했다. 주로 나를 잊게 한 모든 것들이나 안내의 일기, 앵무새 주기 같은 책을 읽었고 헬렌 켈러나 퀴리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의 전기도 좋아했다. 그때 읽은 책들은 내게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줬다. 나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작된 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 떠올리곤 한다. 우리 세대는 한국전쟁과 냉전, 쿠바 혁명, 시민권운동,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 베트남 전쟁, 기후변화, 9.11 테러, 중동전쟁 등을 겪으며 성장했다. 이 밖에도 내 삶은 도자기 만드는 법을 알려준 스웨덴 이민자 여성, 고등학교의 뛰어난 영어 선생님,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인류학 교수님,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의 지도 교수님, 출판업계에서 만난 지인들, 그 외에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와 조언자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1972년부터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동료들과 개인적 취향, 삶의 가치, 인생에 대한 태도를 공유해왔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가족이었다. 나는 위아래로 총 6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을 알고 지냈으며 운이 좋다면 죽기 전에 7번째 세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을 향한 이 긴 관점은 내게 성격이란 무엇인가, 육아는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기질이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됐나 같은 질문들을 상기시켰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기가 한층 수월했다. 우리 가족과 친척은 네브래스카 비버시티에서 거의 비슷한 문화적 기회를 누리며 살았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같은 정보와 소식을 접했고, 덕분에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족적, 개인적 특성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나는 작은 마을에 지내는 삶이 더없이 즐거웠다. 하지만 요즘 같은 환경 속에서는 먼 친척의 생활까지 알고 지내기는 쉽지 않다. 우리 외가와 친가는 무척 달랐다. 우리 아버지의 가족은 아일랜드인이었다.
그들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며 사교적이었다. 반면 스코틀랜드에서 온 어머니의 가족은 청교도 윤리와 격식을 중요시했다. 그들은 언제나 교육의 중요성과 도덕적 책임, 시민의 의무 등을 강조했다. 나는 두 가족의 성향을 조금씩 나눠 물려받았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내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외할머니는 나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읽은 책이나 사귀고 있는 친구,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외할머니는 나를 우리 메리라고 부르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라고 격려했다. 내가 지닌 의무감은 거의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외할머니는 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법만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다소 지나치게 우수한 학생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나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필요와 즐거움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했다. 우리 어머니는 마을의 유일한 의사였고 언제나 학교 신체 검사, 왕진, 수술, 고속도로나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의료 비상사태에 불려다니느라 바빴다. 어머니는 바보를 용납하지 않았다. 쉽게 흥분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참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이 본인처럼 매 순간 부지런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는 좋은 어머니였지만 직업상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며 우리의 감정적 욕구를 거의 용납하지 않았다. 남의 중 누군가 아파서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하면 즉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좋아. 대신 엄청나게 큰 항생제 주사를 맞고 하루 종일 차만 마시면서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해. 우리는 그런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릴 수 없었다. 슬프게도 이런 가정 환경은 아이들에게 고통에 대한 솔직한 의사 표현을 체념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는 주변 어른들을 보면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깨닫기도 한다. 인색한 삼촌, 잔인한 선생님, 가혹한 부모는 때로 우리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여성의 부정적인 인간성의 예시를 보며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개발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방치된 유년 시절을 보냈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됐을 때 나는 우리 엄마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맹세했어.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았고 쿠키를 구우며 걸스카우트 소녀들을 데리고 견학을 다녔지. 학교 행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늘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나는 그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 운명과 선택은 한데 얽혀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살면서 운과 우연의 존재를 똑똑히 느낀다. 예를 들어 내 남편 짐은 대학원에서 우연히 나와 같은 수업을 들었다. 나는 그에게 함께 공부를 하자고 말했고 나중에는 데이트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학교에 가거나 다른 수업을 들었다면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많은 가닥이 모이고 얽혀서 인생이라는 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강의 굽이진 골짜기와 쇳불 모양의 우각코, 거친 물줄기와 그 위를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볼 수 있다. 이 나이가 되면 강물과 강바닥, 오래 지속되는 것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영감과 기쁨, 위안을 선사하고 때로는 실용적인 도움을 준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아가서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우리는 온갖 문제를 접하고 해결했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위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안다. 우리는 아이를 즐겁게 하거나 달래는 법을 알고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재할 줄 알고 감정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다스릴 줄 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지금처럼 깊은 마음을 갖게 해준 비극적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적 상상력을 넓혀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 사건과 사람 또한 찾아낼 수 있다. 함께한 긴 시간 덕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나는 길게 기른 머리를 휘날리며 아이들을 잘 가르치세요나 고향의 푸디 푸르디 푸른 잔디를 부르던 노래 제목입니다.
22살 가수 시절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한다. 가난하게 아버지이자 양계장 옆에 위치한 정신건강 클리닉의 원장이자 마라톤 선수였던 그의 모습 또한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십자말풀이를 하는 백발 노인에게서 그 모든 삶의 단계를 엿볼 수 있다. 그와 보낸 45년 세월은 내게 남편이 행복해하는 순간과 슬픔 혹은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려줬다. 나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그가 우울할 때마다 위로해주거나 웃게 만들 수 있다. 하루는 내 남동생이 새 교황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재단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단사와 같은 성당에 다니던 신도들은 그를 바티칸으로 보내주기 위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교황은 그 작은 성당 사람들의 따뜻함과 재단사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그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 파티를 열며 새로운 교황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었다. 하지만 재단사는 한마디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교황님은 가슴둘레 44인치의 미디엄 사이즈를 입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 맞춰서 본다. 화가 나고 비통한 상태에서는 어디에서나 적대감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만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어딜 가나 친절함의 증거가 보인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 유년기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전부지만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치는 한 우리의 관점은 점점 가족과 학교 친구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교감하며 공감 능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어떤 현상에 궁금증을 느낄 때도 우리는 자신의 좁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가장 넓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최대한 긴 관점을 취하면 감사와 지혜, 그리고 우리 삶의 도덕적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 따라온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평화로우면서도 타인과 연결된 삶을 가져다 준다. 시간과 도덕적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치료제다. 어느 여름날 오후 나는 시에라리온 출신의 이민자 부부 무하마드와 탐부가 네브래스카에서 낳은 한 살배기 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내 역할은 앞으로 이사투라고 불릴 그 아이의 대모로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었다. 교회의 주말 농장에서 열린 명명식은 4개 주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북적였다. 무하마드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연주했다. 그의 친척들은 의식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작은 염소를 도살한 다음 모든 손님과 고기를 나눠 먹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사투는 보드라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무 그늘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떠날 때 무하마드는 고향의 전통적인 관습이라며 내 손에 콜라나무 열매를 쥐어주었다. 그는 알밤 정도 크기의 젓갈색을 띠는 그 열매가 생명과 존경 그리고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멈추지 말고 계속 씹어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초반의 쓴맛이 지나가고 나면 달콤함이 찾아오고 잠시 후에는 입안이 깨끗해지면서 씁쓸함이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콜라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많은 것이 처음에는 달콤하지 않지만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달콤해진다는 교훈을. 나는 그 열매를 입에 넣었다. 처음에는 즉시 뱉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무하마드의 말처럼 씹으면 씹을수록 쓴맛이 사라지고 입안이 상쾌해졌다. 살면서 콜라나무 열매를 먹을 기회가 많을 것 같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교훈만은 기억하고 싶었다. 시간은 인생의 쓸쓸함을 가져다주고 달콤함을 남겨준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이 결국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의 연결로 확장되는 경험을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공감이 자라난다. 세상에는 우리나 그들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심장을 갖고 살아간다. 고스트렌치에서 만났던 리는 이것을 깊은 행복이라고 묘사한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모임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고맙고 뿌듯한 기분을 느낀다. 황무지에서 하이킹을 할 때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끝없이 감탄한다. 저는 많은 것을 놓아주는 법을 배웠어요.
리는 말한다. 때로는 불확실성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선물로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됐죠. 우리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어릴 적 느꼈던 번뇌에서 자유로워졌으며 작은 충격에도 흔들렸던 그 시절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롭고 연약하고 겁에 질린 소녀를 사랑으로 돌봐줄 수도 있다. 더불어 우리는 그 사랑을 밖으로 꺼내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베풀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네, 4분 더 초과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책은 다 읽었고요. 네, 첫 번째 책에서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읽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읽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올리버 섹스의 그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고하면 좋을 책으로 저는 그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얇아요. 아주 얇고 4 편인가 되는 에세이만 담겨 있는데요.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정말 평생을 대단히 많은 저작을 써내기도 했고 연구를 하면서 스펙타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죽음과 우주와 관련해서 쓴 책으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책은 제가 직접 읽어 드리진 않았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송선아 님이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 주셨고 구름 님이 또 "부드럽지만 전달이 잘 되는 목소리 감사합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전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칭찬을 제 목소리로 읽으니까 더 좋네요. 네. 질문은 "평소 어디에서 책을 읽으시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책은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서든 읽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많이 읽기도 하고요. 카페에서도 많이 읽고 저희 집에 제가 책을 읽는 의자가 있어요. 리클라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원래는 제가 이케아에서 나온 나무로 된 리클라이너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는 약간 좁아서 몸의 자세를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그 의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앉아서 이 책을 읽다가 고관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양반다리를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그래 막 거의 재활 치료를 받다시피 했거든요. 그 뒤에 제가 또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 좀 좋은 리클라이너를 선물해 주셔서 네 그 의자를 좀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카페에서도 읽고 길에서도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네 그러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책을 뭐 한 번에 여러 권들을 갖고 다니게 되니까 가방이 무거워서 제가 백팩 줄을 끊어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늘 튼튼한 백팩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막 올라옵니다. 음. 중간중간 저에 대한 칭찬도 막 읽고 싶지만 제가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 주세요. 네. "박사님은 다행히 자신의 사명을 찾으신 것 같아요. 나이 들어 자식들과 소통이 잘 되고 싶어요. 박사님은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어서 있었다면 어떻게 소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의 자녀들에게는 제가 꽤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얘기를 들어 봤더니 원래 아이들은 좀 키 크고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노화의 길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쵸. 저도 지금 아까 어떤 분께서 "좀 젊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 50 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와닿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건강한 데에 그냥 초점을 맞춰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젊어 보인다거나 뭐 이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할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낭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낭독도 해 드릴 거고 책도 읽을 거고 공부도 할 거고요. 글도 쓸 거고요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 '역시 건강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고관절 고장 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험 이후에 사람들한테 늘 "독서는 건강에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건강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좀 수영도 다니고 열심히 이제 잘 챙겨 먹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나이듦이란 죽음이란 어떤 의미로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봐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음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나이듦이고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젊을 때 사람들은 전부 의미를 찾아 헤매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 어떤 것이 어떤 삶의 의미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찾아 헤매는데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살아온 경험에 따르면 사실 그 의미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의미라는 건 없는 거고 바로 현재의 상황들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선물처럼 죽음이 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지혜로운 노년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읽어 드렸던 책은 물리학자가 쓴 책이라서 이렇게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 자신이 학문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가까웠을 텐데요. 우리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장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책의 세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책으로 건너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책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이듦을 떠나 인생에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책이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하셨네요. 네. 단 한 권의 책. 아니 우리한테는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왜 단 한 권의 책을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지금 울고 웃으며 보고 있는 바로 이 책이 '내 인생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의 많은 순간들을 이제 책과 같이 해 왔는데요. 한 권을 읽을 때는 그 한 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기일회란 그러니까 한 번의 만남 그러니까 단 한 번의 기회는 한 번의 만남 뭐 이런 뜻인데요. 어 책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이 인생이 또 길다. 좀 내가 좀 장수를 해서 좀 오래 산다고 한다면 그런 일기일회의 기회들이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개인의 나이듦을 넘어서 국가의 나이듦 그러니까 성장 동력의 추락 같은 것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국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공동체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어 드렸던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개인이라고 하는 자신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개의 낱개의 생명들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세계적인 의미 그래도 세계의 의미에서 생명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들을 밟게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생성된다고 하는 것이 좋고 소멸된다는 것이 나쁘다.
혹은 '생성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그렇지만 '공동체 또한 소멸될 때는 소멸이 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게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음 요즘에 그 게임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게임은 마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작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작할 때 우리가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작은 4 명을 멤버 4 명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멤버를 모으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멤버를 모으는 게 중요해서 사람들에게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마작을 가르칠 때 제가 마작 가르칠 때 이제 그 선생인 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작을 하면서 어떤 패를 가지고 올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패를 가지고 올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패를 버릴지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버릴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세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버리는 것, 비우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맥시멀리스트예요. 집안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책으로도 꽉 차 있고 뭐 다른 소품도 많고요. 꽉 차 있고 이걸 뭐 이를테면 사람들한테 맨날 뭐 "미니멀리스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맥시멀리스트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할 일도 없어질 테고 그러면 시간도 많을 테니까 짐은 그때 정리하지 뭐."라고 늘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나이가 넘으면서 드는 건 뭐냐면 '야 이건 진짜 체력 있고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게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더 많이 버리고 비우고 네 이런 것을 하는 게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이 지구상의 흔적을 지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결국 모임이 공감되는 하루입니다. 참여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읽다 보니까 또 제 칭찬이네요. '아 어떡하지?' 그냥 제가 듣고 말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자에게 저는 바톤을 넘기겠습니다.